앉아서 좀 설명을 강의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제 대상분들이 이제 전시 분야의 이제 작가분 혹은 이제 기획자,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좀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거,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했던 VR 공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제 경험에 대한 부분들,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여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떠한 궁금증이 이제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사실 VR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영상이나 웹 개발 후에서 공부를 했고 사실 뒤늦게 좀 인문학을 접했어요. 좀 기술자 베이스예요. 기획도 대부분 기술 관련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들어오게 됐던 거는 학교 뒤늦게 배웠던 인문학 베이스였던 학교의 그 활동이 좀 컸고요. 또 선생님들처럼 또한 어떤 이렇게 통신원이나 무슨 뭐 블로거나 이런 걸 되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조금 어떤 저의 이력에서 특이한 지점을 설명을 할 때 좀 VR 회사를 다녔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다녔던 시기에는 VR이라는 VR AR이 해동했던 시기 한국에서 2017년 이게 빨리 시작한 2016년 저는 17년, 18년을 굉장히 해동 시기에 급변하는 산업 안에서 있었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VR이라는 콘텐츠 하나의 기술적 범위가 군사, 소방, 게임, 그다음에 의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VR이라는 장르 안에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원론적으로 어떠한 그 기술적인 기능도 알아야 되지만 콘텐츠의 구성이나 시나리오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가장 좀 큰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은 해외 같은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1년 이 오픈 멤버들 1년 이상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내 실력을 갈아서 계속 디벨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개인의 어떤 능력치의 한계들을 계속 시험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이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연봉 협상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뭔가 제가 원하는 가이드를 안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전남재단이나 이런 기관이랑 비슷한 전남 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오후에 투어할 건데요. 작년 올 초까지 일을 했습니다. 올 초까지 한 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거기서 창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VR나 영상이나 이런 기획 전공을 하다 보니 이 융합 콘텐츠 분야에 관리 감독, 실행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한 4년 정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이제 제가 학위 문제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좀 연구소로 와서 좀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 레퍼런스상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크게 선생님들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들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대상자들을 저는 우선 기호학적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자 입장에서 혹은 창작자 입장에서 각가지 가지고 있는 요소는 분명히 같으면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부분이죠. 오른쪽은 이제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획을 할 때 기존의 작품을 리메이킹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거냐, 오른쪽 영역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왼쪽 영역의 가치적인 것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가치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떤 돈에 대한 흥행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관객의 수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오늘 강의를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이제 과정을 가면서 쭉쭉쭉쭉 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도 처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총감독님 따로 계셨고, 저는 전시 감독인데 아트앤테크라는 분야를 가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액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들은 있었고, 전체적인 거는 기획 전시, 광장 축제, 심포지엄, 공모전 이런 식의 큰 구성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정말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광주에 가면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빛으로 불린 아주 탁월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빛의 축제가 한창인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네. 빛의 도시 광주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다채로운 공연이 가득합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가보시죠. 광주의 한 광장. 사람들의 발길이 한 저희의 곳으로 주요 향하는데요. 장소는 아시아 문화 전당. 여기 어떤 적이 되셨어요? 축제 보러 왔어요. 무슨 축제예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요? 미디어 아트란 빛과 영상 기술이 조화롭게 접목된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바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했죠. 축제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사방이 막힌 이곳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전시 작품입니다. 기존 미술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것이라는데요. 성경은 건설자 선생님의 작품인 뇌화를 모티브로 삼아서 추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 땅에서 꽃을 피워내는 뇌화의 의지와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며 곳곳에 피어나는 매화 꽃잎이 마치 새로운 공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고 그렇다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10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아트 공모전 수상작들도 전시돼 있어 다채롭게 미디어 아트 전시를 즐길 수 있답니다. 움직이니까 신기하죠.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 빛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 공간인데요.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오, 신기하네요. 손끝에 만져지는 찬란한 빛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건 시간 문제. 너도 나도 인증사진을 남기느라 바쁩니다. Mann, ist unmöglich, diese Welt.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メディアとかたくさん集まるような場所があ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貴重な、場所だと感じました。ここから文化がたくさん生まれていくのを、感じます。
뿐만 아니라 DJ, 힙합, K-pop 등의 다양한 음악 공연도 매일 진행됩니다. 음악이랑 참 잘 어울린다. 들에 대해 관심도 많이 생기고 정말 재밌었어요. 모든 순간이 예술이 되는 도심 속 빛 축제장. 올가을 미디어 아트 도시 광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스케치, 행사 스케치 내용. 네. 뭐 다음 영상도 있지만 좀 스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앞서 설명드렸던 행사의 이제 실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을 할 때 실행 계획서를 또 다듬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내가 어떠한 가치 혹은 어떠한 은행, 어떠한 콘텐츠, 어떠한 관객을 대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놓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저희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한 배치는 크게 광장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전시관이 복합호감에서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선에서 브릿지 마켓이라는 이제 약간의 어떤 뭐라죠, 이게 플리마켓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맵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맵에 배치를 할 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냥 도면을 3D로 이제 입체화를 시킵니다. 이것은 이게 건축 툴로 만드는 건데요. 실제 그 지도를 가지고 3D로 그냥 맵을 다시 만들고요. 그 맵에서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미디어 큐브가 센터 위치가 되고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유동인구들의 흐름들을 좀 인지하고 어떻게 광장에 가둘 수 있게끔 할지 고민을 하면서 배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체험 부스 형태로 좀 꾸며져 있고요. 실제로 광장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맵보다 훨씬 공간적으로 더 큽니다. 네. 저희가 배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배치보다 공간이 더 커서 좀 더 밀집도 있게 좀 더 재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저녁신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합니다. 실제 낮 시간대와 그다음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계산치를 좀 하고 어떻게 좀 관객들을 몰이를 할 건가. 좀 광장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공공미술처럼 설치할 수 있는 작품들은 어떤 거를 또 배치할 건가, 작품은 또 어떤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발주차하고 계속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축제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제안 컨셉은 기존의 어떤 코엑스에 있던 큰 미디어 월, 아주 웨이브를 상향했던 큰 미디어 월 같은 경우가 기존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어떤 무대 자체도 조형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큐브라는 하나의 작가 그룹과 같이 디자인을 해서 미디어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 형태의 무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일정 부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대의 형태로 작가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의 무대가 있을 거예요. 뭐 저희들은 이런 식의 무대를 구성해서 이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작가들 대부분 영상이나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 무대의 사이즈나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요. 앞서 인터뷰한 토르이즘이다라는 친구는 도쿄하고 뉴욕에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인데 한국은 처음 왔어요. 근데 아까 장면에서 숫자로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게 아마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 디자인을 총괄하는 감독인데 그것 중에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는 그 카운팅만 디자인해요. 그래서 되게 이 업무적으로 영화 산업처럼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나라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의논을 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도 저희가 한 4, 50통은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서로가. 그리고 원형적인 형태의 큐브도 있지만은 전체 그 네모난 형태의 큐브도 있습니다. 우선 정사각형의 미디어 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와이드 형태랑 다르기 때문에 작가들은 이게 생겨가면서 또 새로운 시도 혹은 좀 내가 맞지 않는 형태의 어떤 포맷이다 라고 보통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자질을 끌어내야 하는 게 큐레이터나 기획자, 감독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막식에서 좀 상징적으로 메타휴먼을 좀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랑 이제 파트너 하는 회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이소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메타휴먼 되게 잘 나가는 친구인데 너무 비쌉니다. 사실 메타휴먼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쓰면 안 돼? 그냥 그게 아니고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너무 좀 가격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좀 섭외를 해서 그냥 이 행사에 맞는 메타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퀄리티는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메타휴먼이 어떤 개막식 때 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새로운 방향의 어떤 좀 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 개막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그 기관하고 교류를 처음 올해 했습니다. 사실 이 지맵도 거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그 포맷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도 퓨처랩이라는 데가 있고 똑같은 포맷을 가져와서 사실 이 포맷 이게 이제 76년에 생긴 기관인데 그때부터 페스티벌을 한 거죠. 네. 아시아 문화 전당 안에 있는 창제학센터도 똑같은 포맷을 가져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 라는 게 아르스의 모토고요. 거기에 있는 영 애니메이션 19세 이하의 작가들, 미디어 작가를 꿈꾸는 그 친구들의 공모전 작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미디어 아트라는 걸 좀 더 저변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세 이하의 친구들한테도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체 작가들을 섭외할 때 지금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분야고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 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인 작가는 토르 이즈미다라는 친구. 그다음에 클로드 시네지라는 작가는 이런 오디오 비주얼이라는 장르에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몬트리올의 뮤텍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올해 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좀 참여했던 팀이고요. 뭐 원종국이나 고이나 박성민 작가나 이런 분들은 저랑 일전에 고이 작가님 일전에 한 번씩 일을 해봤던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한계 지점은 오디오 비주얼 장르가 보통 30분 공연을 합니다. 굉장히 30분 공연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해외 씬에서는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작가들 혹은 해외 작가들한테
제안을 할 때 너희들은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할 때 보통 공연장이나 전시장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데 우리는 야외에서 해. 야외에서 45분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들마다 다 다른데 토르라는 친구는 나는 1시간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작가들마다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좀 도전의식이 강한 친구였고 다른 이제 작가들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 의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가 굉장히 확장력이 떨어지는 이유들은 보통 우리가 티켓팅을 해서 무료든 유료든 공연을 볼 때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시간이 돼야 공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시간 20분이에요. 근데 그 공연으로서의 가치를 미디어 퍼포먼스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는 어렵지만 45분 정도가 되면 미디어아트 시인에 대한 어떤 좀 장르적인 한계를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광장에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많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미디어아트가 되게 대중적이진 않은 장르잖아요. 난해하고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요소로 좀 그러니까 조금 더 난해한 부분들을 대중적으로 좀 풀어주기 위해서 K-팝이나 이런 대중 가수들을 좀 DJ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몬트리올의 뮤직 페스티벌도 그 오디오 비주얼 장르 안에서 비주얼 퍼포먼스 장르 안에서 DJ도 있어요. DJ라는 장르도 같이 공연을 합니다. 하루에 10팀이 공연을 하는데 1시간씩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그렇게 한 4일 5일을 합니다. 미택이라는 페스티벌. 그런 부분도 좀 차용을 한 겁니다.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디어아트는 다 밤 시간대에 사람이 오잖아요. 낮 시간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시장에서 낮 시간을 이제 운영의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데 광장에도 뭔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린 VR 공연, 비비런이고요. KT도 뭐 참여는 VR 콘텐츠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재가공해서 어떤 굿즈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플라스틱 캠페인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오픈 소스를 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뭔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금형틀 같은 것들을 3D로 오픈 소스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국에 서게 된 게 한 3년 전부터 자리를 잡게 됐었어요. 근데 지역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도 유사한 거를 제가 돌렸었는데 지역에도 청춘 발산이라는 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어떤 굿즈나 어떤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또 다시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야외의 공공미술 같은 RGB 랩의 어떤 설치물들, 그리고 그래도 왔으니까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체험존은 사실 광장 분수대 왼편에 이렇게 다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일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이제 주요로 한 거는 그 앞에 퍼포먼스나 위치 등 것들을 주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한 거는 기획전시입니다.
모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사실 기획 전시가 가장 핵심적인 그 상징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전체 그 도면들하고 그다음 현황 분석을 좀 했어요.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작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들을 초반에 굉장히 고민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일했던 장소여서 공간의 특성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5관이라는 전시관이 굉장히 열린 공간이에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위에는 사무동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런 좀 어려운 장소,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장소의 전시관. 처음에 이제 전시관을 구성을 할 때 사실 가벽을 놓고 있습니다. 가벽을 다 디자인을 하고 배치를 다 한 다음에 공간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작품 배치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작가분들은 이쯤에는 섭외가 어느 정도 80%, 99% 진행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작가분하고 이제 작품하고 주제성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실제로 작가님을 섭외 혹은 기업을 섭외할 때 방문해서 2번 혹은 3번까지 방문한 작가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큐레이터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기획자여서, 기획자라는 단어도 뭐 요즘에 좀 많이 다시 쓰는데, 좀 큐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가들을 저희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좋은 상품을,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큐레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작가님하고 일을 하면서 좀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통은 이런 공간 배치나 이런 배치도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장소만 보여주고. 왜냐하면 더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간 작가, 기업, 단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작가들은 생겨난 거예요. 기업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 요즘에는 이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 기업에 있지만은 자기가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작가로 활동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기업과 작가의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작품들에 대한 컨셉들은 간단하게 작품 한 작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청정이라는 작품은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허달치 선생님, 그러니까 허백년, 남종화의 허백년 선생님 손자인 허달치 선생님, 현재도 그 한국화를 하시는 허달치 선생님의 홍매화 작품을 다시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기획은 저와 그 아까 인터뷰한 이사님이랑 같이 했고요. 처음에 허달치 선생님을 5월부터 컨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뵀던 건 8월 정도 같아요. 계속 이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허달치 선생님도 예전에 아주 10년 전에 이런 제안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쭉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작품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 백매와 큰 그 6복짜리 한 5m 정도 되는 그 작품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홍매화 작품을 디지털로 몰입형 미디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으로 좀 더 계속해서 디벨롭해서 기존의 아르테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판타지는 있지만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것들.
그런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걸 기획하게 됐고요. 좀 좋은 평가를 얻게 됐습니다. 좀 광주다웠다라는 페스티벌의 의미가 좀 있었다. 지역성이 좀 보였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뭐 청와대의 그 기획전시회도 이제 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일로랩이라는 팀이고요. 저랑도 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 팀. 키네틱 장르에 특화된 그 기업이고요. 이 친구들의 공명이라는 작품은 물의 파장, 소리, 음악, 물, 향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소리와 파장의 그 부분들을 관객한테 약간 좀 물멍을 할 수 있게끔 좀 힐링을 제공하려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 예술의 전당에서도 같은 작품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일로랩이라는 팀이 저와 처음 할 때가 풍화라는 홍등전시, 홍등전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 한번 만들고 한 7군데 정도 갔습니다. 해외에는 필리핀, 국내는 뭐 담양, 부산, 서울, 논산 이렇게 전당에서도 물론 했고요. 이렇게 좀 하나의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면 되게 많은 초청이나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유통이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사일로랩이라는 팀이 좀 유명해지게 됐고요. 그 팀이 지금은 양평에 사일로 앰비니언스라는 전체 12작품을 미디어 전시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내년까지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튜디오 아틱이라는 좀 서울권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좀 신진으로 뜨는 회사, 좀 미디어적인 영상에 좀 특화된 회사고요. 컨택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좀 더 신진 아티스트, 좀 신진 스타트업들을 좀 초청을 해서 같이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 친구들이 좀 이 호남권에선 사실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좀 그런 니즈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이 작품은 컬러 오브 네이처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 시각에서 자연은 어떻게 바라봐질 건가. 그래서 회화 작품 마녀점이라고 하는데 마녀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딥러닝 시켜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어요. 되게 색감이나 그런 영상미가 좀 세련된 팀이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 작가들 리스트입니다. 박월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 저희가 미디어아트 국내에서 보통 이야기하면은 어떤 전파상이라는 팀 이름이 나옵니다. 목진효 감독님이 운영했던 팀이고 그 크루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월 작가님은 키네틱 분야에 좀 최적화된 분이고 되게 중견 작가입니다. 40대 중반이 아직 좀 안 됐는데 작가로서 되게 활동을 빨리 시작해서 되게 하고요. 작가님 작품이 좀 이렇게 대중성이 막 이렇게 와 멋있다 막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복합5관이라는 전시관을 제안을 드렸고 위치도 제안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에 계셨어요. 되게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이 기획 전시 때문에 그냥 작품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네, 작품의 내용은 이 후광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광이라는 게 계속 뭔가 임금님의 후광, 뭐 왕의 후광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그게 뭔가 신념시 되잖아요. 그거를 깨고 싶은 작품 의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후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탈신피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4년, 5년 뒤에는 형광등이 이제 생산이 안 되는 형광물 이게 생산이 안 되는 물질로 편성이 됐는데 100개의 형광등으로 어떤 후광이라는 걸 탈신비화하고자 신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되게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김유석 작가는
김윤석 작가도 비슷한 연배의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작가님이신데 이분도 위 물질이라는 롤이라는 주제를 제안을 하는 이 디지털 생명체, 그러니까 하나의 이 큐보드를 다 디지털 생명체로 설명을 하고 이 앞에 관객이 가면 그 위치 데이터를 바로 인식을 하고 이 센서에 있는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움직이는 작업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가든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저희가 이남, 진시영 작가님을 비롯해서 박상아 작가님도 그렇고 지역의 미디어 아트 작가님들이 좀 꽤 계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있는 집단이 RGB스트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효연 작가님이 지금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작가님의 작품 좀 지역 작가님을 좀 섭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렉티브 롬이라는 팀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무대의 디자인과 작품을 전시관 안에 작품을 똑같이 디자인해서 설치 작업을 해서 넣었는데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작가 팀입니다. 저는 이제 기획하고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거고요. 영상, 그 다음에 무대 디자인, 그 다음에 음악 따로따로 다 4명의 작가가 활동하는 팀이고요. 이번 그 페스티벌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같이 준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롬이라는 팀은 기본적인 기획 의도는 저희가 어떤 지금 대부분의 그 예술 장르에서 화두는 포스터 휴먼입니다.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아닌 사물로서 이 안경이라는 사물로서 안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가지 이 이분법을 가지고 어떤 미로적인 큐브를 하나 만들게 됐고요. 그 기억의 큐브라는 이름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게 된 팀이고, 컬렉티브 롬이라는 팀명 자체도 사실 롬이라는 게 우리가 CD-ROM에서처럼 읽기 장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언가를 읽는 장치로서 팀의 어떤 작업들을 해보겠다라는 윤재호 작가는 아까 보셨던 그 레이저 쇼 같은 그런 작업을 한 분이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바쁜 작가님.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고 원래 사운드 쪽 베이스였는데 미디어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고 야외 작업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이수진이라는 작가는 20대 중반 아주 이 아티스트에서 가장 어린 친구 신진 아티스트인데 저희가 이게 작품을 배치하면서 쭉 제가 작가님들을 섭외를 하면서 아차 싶은 게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좀 겸사겸사 혹은 좀 우여곡절인데 이수진 작가님 좀 어렵게 섭외하게 됐고 작가님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이기도 한데 또 좀 이렇게 이렇게 매소한 그 외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이 작품에서 작은 빛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 작은 빛 안에서 자기 어떤 큰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작품의 의미였고 그 작품 안에서 관객들이 들어와서 실제 포토전처럼 뭔가 체험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좀 더 관객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허달치 선생님의 그 실제 백매화하고 그 다음에 홍매화 콘텐츠를 만들었던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에서 본 것처럼 좀 뭔가 몰입형 어떤 이머시브한 형태의 미디어를 좀 제공하려고 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하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그 테크라이더들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서 갖고 올 거다, 나는 어떤 작품을 만들 거다라는 거를 테크라이더를 이제 봤습니다. 기본적인 것 쭉 받고 그것들을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 건가 논의를 합니다. 과정들이 대부분 메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선으로 했을 때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페이퍼로 좀 정리해서 메일로 대부분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실제로 모델링을 되게 잘하는 작가님이에요. 공간 배치도를 드리니 딱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좀 시켜주죠. 이런 식의 이제 구조물들을 쭉 설명을 테크라이더에서 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테크라이더를 저만 보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게 설치하는 분들을 저희가 테크니션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에 가면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그 테크니션들하고 같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치하는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고요. 그것들이 작가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과 테크니션하고 이야기한 것 공통으로 돼야 이게 어떤 전기 배선이든 그다음에 설치물의 컨디션이든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테크라이더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장비도 섭외해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모전을 또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미디어아트 공모전이 올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현대차도 있었고 어떤 무슨 기업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회이다 보니까 공모 기간도 막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딱 한 달 되었어요. 전체 34개 작품이 접수가 됐고 5개의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실제 5작품 안에 들어온 분들은 현업 작가, 한 최근 2년 안에 데뷔하신 분들이 대부분 되고요. 그 중에 좀 1등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체는 어떤 모양인가 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가 의도가 있고요. 굉장히 텍스트 구성부터 전체 레이아웃과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고 AI 프로그램으로 분야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서
되게 미디어 아트를 계속 쭉 학부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한 2년 전에 졸업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서 활동을 한 2년 정도 한 분인데 되게 잘합니다. 확실히 잘하는 분들이 지금은 되게 그 연령층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 작가분도 예전에는 되게 협소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실력 좋으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베이스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게임 회사도 많이 가고 실제로 게임 회사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간 콘텐츠 회사도 많이 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젠틀몬스터라는 회사도 가고 그런 미디어 아트들이 요 정도까지 저희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궁금하신 거는 중간중간에 좀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보가 공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후 저녁 시간대 좀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획과 실행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 과정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을 다시 맨 앞장에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전시 기획 혹은 어떠한 콘텐츠 기획을 할 때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혹은 어떠한 것을 관객한테 제공할 건가? 혹은 내가 제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 아니면 기획자 입장에서 바라볼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그 제안하려고 하는 발표들도 좀 그렇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게 자꾸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획과 전시를 해야 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늘 또 장성국 감독님께서 이렇게 되게 잔잔한 목소리로 항상 좀 알차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따가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눠볼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한번 하시고 지금 좀 배가 좀 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쯤 저희가